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세제 개편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순방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출근을 했고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7시간 반 정도의 마라톤 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대응이 나왔고 신속하게 또 발표를 하는 이런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되게 속도감이 느껴져요. 근데 대통령이 없던 시기에 예를 들면 주가 대폭락하고 이랬을 때 뭐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했을 때 뭐 누가 나와서 입장 발표라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딱 정부를 쳐다보는 타이밍들이 있었거든요. 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약간 국무위원이나 대통령 실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귀국하니까 뭔가 이제 또 속도감이 엄청 빨라지죠.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난 1년 동안은 굉장히 뭐 순기능적으로 이해됐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지적을 할 포인트들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부동산 문제든 증시 문제든 당에 관련된 문제든 뭐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와야 이게 뭔가 좀 기능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 실제로 뭐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야 뭐 밑에서 작업들을 다 하는 거겠죠. 7시간 회의하려면 뭐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자료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부처들이 했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이런 모양새를 좋게 말하면 대통령의 그립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는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대통령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고, 오자마자 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거나 이랬지, 오자마자 그 밤에 도착해서 7시간 반을 이렇게 회의했던 모습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발표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되게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됐고 적당한 선에서 지금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큰 분기점을 맞이한 거죠. 그 두 축 때문에 하나가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이고 하나가 이제 부동산 세제가 되겠죠. 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드라이브를 원래 아마 이재명 정부 생각했던 이 드라이브 걸려고 했던 타이밍과 좀 안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으로 좀 분위기가 좋고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없고 당분간 선거가 없다. 이 두 축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어내고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워낙 잘 되니까 부동산증 규제를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시민분들은 이쪽을 가상 형성하면 되지. 이게 조금 그러니까 머니 대책이고. 부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플러스 항상 부동산 이슈가 선거를 잡아먹었던 게 서울시장 선거였는데,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안 날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재판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2년 동안 선거가 없으니까 당장 단기적인 효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텀을 두고 나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게 있던 거였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완충 효과를 지금 못할 상황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드라이브 강하게 걸었다가 단기적으로라도 효과가 이게 좀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정권에도 안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심도 있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회의까지 직접 대통령이 주재에 가면서 결론을 내린 거고, 근데 어쨌든 정부의 결론은 당장 선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이거는 지금 해야겠다. 이 부동산 관련, 이 보유세 관련해는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를 꺼낼 듯 말 듯 해놓고서 안 꺼내고 가는 것도 시장에 좀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왕 하기로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카드 꺼내가지고 잡아야겠다라고 나름의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추후에 이제 여권의 실력을 평가를 받겠지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국회가 잘 도와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오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도 바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정부의 방향을 입법으로 완성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부드럽게 갈 건 뭐고 계속 강하게 갈 건 뭔지를 잘 가르마를 타서 여권이 진짜 이번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또 이제 항상 하던 루틴화된 관성화된 비판이 아니라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발표됐던 내용, 세제 개편한 내용을 좀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유세를 건드리는 부분이고 이 내용이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했던 말 있잖아요. 세금으로 뭐 부동산 어떻게 안 하겠다 등등의 얘기와 또 위배된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격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초고가 주택들 관련해서 보유세를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어서 세금에 차등을 두겠다라는 부분 요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한 포인트에서 이제 뭐 그런 표현 썼어요. 바잉이 아니라 리빙으로 간다. 그럼 리빙을 가는데 이 리빙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책의 발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것만 발표하면 세금 쓴다 이렇게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제 이거를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쫓기는 것 같은데 리빙과 관련돼서 집을 리빙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할 거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와 더불어서 전월세 대책,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3040들이 한 채를 살 때의 대책 이런 3개 정도는 패키지로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초고가 주택은 저렇게 세제 개편을 하고 중간 그러니까 한 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3040들한테는 이런 트랙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서울 거주자의 한 50% 이상이 되는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대책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게 이제 같이 나왔으면 정부가 우리가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어제 대책만 갖고는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후보자 시절에 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 얘기에 충돌하는 것처럼 지금 가시화가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실패해온 게 아니라 이런 그 일관적 맥락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을 한다면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 우리의 기조고 이 리빙을 위해서 우리는 뭐 이런 방법들을 쓸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아니고 그 다음 대책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 오늘자로 그 프레임을 잡은 게 뭐냐면 지난번 민주당 정부에서는 똘똘한 한 채는 하라매. 근데 이제는 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을 매기네. 이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32억 이상이다, 뭐 40억 이상이다 하더라도 결국엔 지금 서울 집값 이렇게 올랐는데 똘똘한 한 채도 다 세금 내야 되네. 근데 그 30억, 40억짜리 집이 있으면 자산 규모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지금 보유세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프레임으로 걸리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쉽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고 경제지 같은 데서 그 부분만 집중 공격하거든요. 76주 연속 올랐다. 75주 연속 올랐다. 뭐 부동산 가격이 잡기 쉽다며 뭐보다 잡기 쉽다며 뭐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거짓말한다. 이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방어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발표한 보유세,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만으로는 지금 걸려고 하는 프레임에 대한 방어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대통령이 한번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한 기자가 지금 지적해준 내용들을 이제 기자로서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명의 서울 시민으로서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또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가 아니라 세제 개편안 발표였고 조세 형평성 얘기를 했습니다.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국무회의 오늘 대통령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제로 이렇게 세금을 균형 있게 잡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면 부동산 대책은 말씀하신 뭐 3040의 한 채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후속이 긴 시간 걸리지 않고 빨리 좀 나와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좀 짚고 더 가고 싶은 게 어제 얘기하면서
뭐 공시가 뭐 얼마 뭐 12억 그게 이제 14억으로 기준이 바꾸고 비교해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실거래가로 가면 한 30억 뭐 중반 후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 어제 AI에 네. 보유세 계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그걸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네라고 했는데 네. 30억 40억이 넘어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초고가 주택에 계신 분들이 한 0.3%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들의 부동산처럼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아까 프레임 얘기했지만 이 뉴스를 보는 모두가 세금을 올린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게 그 굉장히 좀 정교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쪽은 되게 공격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쪽은 이게 굉장히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보수 정권 혹은 보수 정치 세력들의 이른바 세금 폭탄론은 항상 그러니까 저희 한국 정치에서 유구한 효과를 발휘해온 사실 검증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 폭탄론에 번번이 이제 민주당 계열 정부들이 발목이 잡혀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프레임이 잡히기가 좀 쉬운 것도 맞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공포가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번 세제 개편 나왔을 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쪽에서는 이거 너무 약하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예. 이거 핀셋으로 가게 되는 걸로 부동산 고항을 못 잡는다. 특히나 오히려 20억과 30억 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세제 혜택을 좀 받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거주자일 경우에. 네, 예. 실거주죠. 그러니까 보유보다는 조금 더 거주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성도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쪽은 이거는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맞아요. 대안을 막 설명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딱 쉽게 세금 폭탄이네. 이게 너무 성격하게 에너지의 차이가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걸 돌파하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여건이 일치단결해서 쏟지 않게 되면은 정말 쉽게 말릴 수가 있다. 어떻게 뭔가 예시 하나 톡 잘못 나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효과가 단계적으로 안 나오고 이게 순간적으로는 당연히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내각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시민분들 가지신 분들 전화하고 내가 실거주해야 돼. 나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 알고 있는 세입자 나가라고 해야 돼부터 해가지고 많은 게 겹치잖아요. 이거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대책들이 나와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결국 실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한다고 하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벌써 몇몇 분들이 김치국 마시는 것 같은 비슷한 행위를 하고 계신데 지금 과연 김치국 마실 땐가? 내년 선거라고 누가 쉬울 김치국을 거? 마시고 있어요? 라고 뭐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큰일 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네, 누가 지금 진짜. 마시고 있다고 봅니다. 난가병들 있잖아요. 아,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가. 저는 이 똘똘한 한 채가 사실은 어떤 투기성의 시작도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컸다고 생각해요. 이 비거주 똘똘한 한 채 특히. 근데 이거를 실거주 위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저는 방향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50억, 70억 이상부터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양도세 100억. 그러니까 50억, 70억 이상의 주택이 아닌 분들은 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이게 이렇게 가구신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금 폭탄에 맞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약간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정말 구체적으로 정책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과 연속 토론회를 한 끝에 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크게 비판할 건 없어요. 사실 이제 금액으로 규제하는 게 맞고 왜냐면 부동산 이제 고가 상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주냐 비거주냐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도 방향적으로 맞는데 지금 이제 오윤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이제 이게 문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문제다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면 이걸 이제 공격할 빌미를 찾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우리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일관된 방향으로 간다.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해갖고 자산 시장으로 전환해 갈 거다. 물론 과도기적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혼란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줘야 결국엔 대책만 발표하고 뭐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또 이런 비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이슈라는 게 나올 때마다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냅니까? 안 냅니다. 네. 내요? 누가 내는 건데요? 제 걱정이 종부만 많아요. 내는 거예요. 종부만 아, 맏며느리만. 야,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맏며느리만. 네. 진짜 맥락하고 예. 네. 아, 네. 얼마네요?
얼마 저는 내냐고. 예. 종부세 안 내요. 안 낸다고. 네. 낼 자격이 안 됩니다. 내는 게 꿈 아닙니까? 서민의 꿈, 종부세 내는 사람이 되겠다. 종부세 내는 게 장래 희망이다라는 아.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그런 게 노무현 때 진짜 있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장래희망에 종부세 내기 뭐 이런 게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전파돼 있는 부분은 전파돼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프레임이 작동해가지고 프레임이에요. 예. 이 종부세라는 게 마치 그 어떤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종부세에 찬성하면 뭐고 반대하면 또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왜 이 가액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집 그 뭐 보유 집의 수가 아니라 그러면 그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금액이 되면 그 금액대는 보면 마용성이 그쪽에 해당 사항이 있고 마용성의 표심을 또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에 과몰입해 있는 분들의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이 작동되는 영역들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요. 진짜 섬세하게 네.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잘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서울시장 후보의 뭐 재보선이 시작이 뭐 진행이 된다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설명 잘하는 것도 능력일 것 능력이죠. 같아요. 예.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